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진 않으나 전격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해외 요인의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활동이 그리고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보위원회 정관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규모의 최근 북한 주요 동향 중에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북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5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으나 그 군사 용어라는 게 예를 들면 위치로 또 포격, 발사 뭐 이런 용어들을 뜻합니다. 이런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서 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 관련 의견 조율 목적으로 보이며 이후 양측이 공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러한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도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어제 10월 28일 러시아를 방문을 했으며 국정원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그리고 반대 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그 내용 파악에 최우선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차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에 경제 분야 협력에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 등 검수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검수펀 교육에도 이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러시아의
노동자 송출도, 북한의 노동자 송출도 꾸준히 이어져서 금년 들어서 4천여 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기정사실화를 하고 여기에 주력하면서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무력 보복, 위협, 그리고 군 비상 근무 유지 등 전시 분위기를 국내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대남 적개심을 생산 열의 항상으로 연결하자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고 남북 대치 분위기를 정책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당의 박선원 간사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입니다. 현재 북한의 전략 도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9월 8일 12축, 12축의 이동 발사대를 공개했고 9월 13일은 김정은이 직접 방문한 가운데 원심 분리기 시설을 공개하는 등 미국의 대선 TV 토론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전략 도발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또 김정은이 남북은 핵 보유국 대 비핵 보유국이다. 라는 언사를 사용하면서 한미 양국에 대한 언술 위협 수위도 고조시킨 바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보다 성능이 진전된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IRBM 또는 대형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발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북한은 첨단 부품 도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달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확실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진 않으나 전격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일가에 대한 특이 동정 보고도 있었습니다.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해외 요인의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소위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 파견되어 있는 인력들에게 선대의 문헌,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학습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 그리고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활동이 그리고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 김주애가 둘 있는 사진, 투샷 사진을 공개를 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예, 그리고 질의응답. 네. 그러면 지금 주요 북한 동향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안녕. 채널 A의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 북한이 지금 만여 명을 파병했다고 하는데 추가 파병 가능성은 말하지 않았는지랑 이게 3,000명이 크루스크에서 야간 훈련 중이라는 우크라군의 그런 동향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정원이 말하지 않았는지 또 사상자는 혹시 발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의 직접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천여 명이 파병되었다. 즉 극동 러시아에 파병되었고 그것이 이동 중에 있을 것으로 보고 3,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병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1,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한 숫자이긴 하나 그 숫자가 다 들어갔는지 또 전선에 확실하게 투입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 가능성으로서는 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확정적으로 이동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를 통해서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의 답변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김종우라고 합니다. 오전에 일부 매체에서 러시아가 이미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이전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 이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된 답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이제 5월에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는 준비 동향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기술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정찰 위성 분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있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앞에 지금 손을 드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문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홍정원 1차장님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고 이제 정보 협력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첨단단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조태용 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와 북한의 이제 협력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술 이전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현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협력, 특히 이제 그 러시아 무기든지 아니면 북한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태용 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국정원 이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의 첫 번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참관단 파견 여부, 신문조 이런 또 파견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국정원장의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우리 정부에서나 또 국정원에서는 참관단 혹은 신문조라는 단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고 그 용어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규모의 그런 조직들이 파견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 질의의 취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과거의 전투 양상,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전쟁하고 달리 드론전이나 이런 전자전 그리고 현대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직접 파병되어서 거기와 관련된 군사무기 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일 그러한 참관단이라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가지 않게 되면 북한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에 또 재래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불균형한 불이익의 상황이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파견이 필요하다라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한마디로 군사 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또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그 질의 내용에 지금 만일에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투항했을 경우에도 관련된 소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의원 질의 중에서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군인이 우리 한국으로 귀순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투항을 한다면 귀순을 요청한다면 검토해야 할 측면도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네,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은 참관단, 신문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홍장원 차장을 파견할 예정이고 우크라이나의 협의가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화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토의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정원 1차장이 대표 단장으로 간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고위직의 방문 자체를 공개하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그러면 방금 그 지적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몇 분의 의원 중에서는 정보기관의 수장에 해당되는 분이 그렇게 대표단에 포함되는 것, 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고요.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우리 야당 간사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토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대표단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식적 요청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브리핑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렇게 예단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뭐 외신을 통해 가지고 알려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예, 저 뒤에 한 분 더. 아니,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그것에 대한 주요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관련해서 혹시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 일부를 활용해서 보낸 것 아니냐, 또 그 무인기는 과거에 이 해당 기관에서 제작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 국정원은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안보정보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다시 한번 설치하고 과거 국내 조직 요원들에 대한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안전정보단을 국내 정보 수집 조직으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 MBN에서 보도된 바 있는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도 홍장원 관련 부분인데 매입 가격 대비 매각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횡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보도된 MBC의
김모 공작특보의 그 공작금 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위기 상황, 그러니까 예산 운용의 규칙을 위반한 사안이 있어서 감사를 했고 그 뒤에 감찰도 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행정처장은 직무 배제를 시켰고 관련된 재정관에 대해도 적절한 처분을 하였다. 다만 문제가 됐던 김모 공작특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감찰을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논설위원과의 성비하 카톡 담당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징계를 받았는데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적절한 감찰과 처분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원식 한기호 의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국정원은 그러한 사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 검토하지도 않았으며 아직 한국군 파병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동선 노출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혁신에 대해서 전 고위 최고위 간부 출신 위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 활동을 하지 않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였다라고 하는 점, 또 사이버 과학정보차장실을 승격시켰고 산업기술보안국 신설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원장의 답변은 국정원의 혁신과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속적으로 국정원을 혁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 산업기술보호국과 같은 조직은 매우 필요한 조직으로 앞으로도 더욱 증원시키겠다. 그리고 수사권,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 색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간첩이라고 판단하고 약 10여 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서 현재 사법 절차에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그 가운데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있고 간첩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추가 질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있었다라고 국정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중복된 부분 빼고 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에서 두 가지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는 지금 현재 국정원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올해 1월 1일부로 해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원은 원래 대공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정보기관인데 경찰청이 이관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를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국정원장의 답변은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사까지 다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건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대공수사의 개념적인 어려움뿐만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쓰는 용어가 각각이 좀 다르다. 파견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파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용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원장의 답변으로는 파병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본인 북한군의 군복을 입거나 또 북한군의 체제로서 들어간 게 아니고 러시아가 준 군복, 그리고 러시아가 준 무기, 또 러시아가 준
체제 속에 편입된 형태이기 때문에 파병이 맞긴 맞지만 위장 파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얻고 있는 정보나 또 군사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 주로 우크라이나, 그 중에서도 젤렌스키의 요청에 의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주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너무 편중되어서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에 편중되어서 또 유인되어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의 전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건 뒷부분은 빼고요. 하여튼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딱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질문 안 하신 분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 오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돼 있는데요. 그 파병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을 때 국가정보원이 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정보기관에서는 먼저 좀 인정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국정원이 좀 먼저 이게 앞서 나간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의나 또 답변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의원님들 중에서는 왜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북한의 파병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 능력으로 상당 기간 검증을 해와서 최종적으로는 파병이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확정된 내용들은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또 러시아, 미국과 나토의 정보 공유를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는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먼저 일단 공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원장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나토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미국과 정보협력과 사전 통보 이후에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자, 질문 주시죠. 아리랑 TV 김정실 기자입니다. 그 10대, 20대라는 그 파병된 군인, 그 북한군들이 10대, 20대 청년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군사 용어, 러시아 용어 100개를 교육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내용까지 아실 정도면 그 병사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어느 수준의 신병인지 특수부대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오늘 보고와 질의 내용 중에는 그 파병된 군인들의 연령이나 또 훈련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요.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소통을 위해서 용어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발표한 바대로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확인한 것 이외에 뭐 10대가 들어있느냐, 신병이냐 뭐 이런 거는 없고요. 폭풍군단 특수작전부대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먼저 그쪽 오른쪽부터. 그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가족들이 격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격리 및 이주가 진행됐는지 질의나 답변이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북한 동향 중에서 그 북한 내에서의 그 동료 주민들과 군인들의 동료 상황, 아까 제가 브리핑한 내용 정도만 보고가 있었고요. 후속적으로 지난번 긴급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격리나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고는 없었고 의원들의 질의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으니까 먼저 질문하시죠. 그 정찰 위성 다시 실험을 같은 동향
이 파악된다고 아까 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나토 어저께 이제 했는데 브리핑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나토에서 우리 대표단에 따로 요구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뭐 파병 군사적인 지원이든 뭐 어떠한 것이 됐든 요구한 게 있었는지, 그것과 관련된 질의나 답변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먼저 정찰 위성 부분은 정찰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까지 보고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뭐 위성 발사를 위해서 뭐 발사 장소라든지 아니면 발사대에 뭐가 탈거라든지 설치됐다는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토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나토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마 그 정보위에 오늘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답변도 질문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 정찰 위성, 그 다음에 미사일, 또 핵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 오늘 보고의 핵심 부분은 결국 미국 대선하고 연관성 속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제일 뒤에 손 들고 계신 분이요.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정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전방에서 이 북한군이 전투 임무를 수행할 걸로 보고 있는지,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제 공격무기 지원 방안이 좀 검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수준까지, 어떤 수준의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뭐 방향성이나, 그러니까 논의 수준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격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공격무기. 공격? 네, 살상무기. 네. 네. 그 논의 수준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크루스크 지역으로의 그 북한군 이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이동했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런 정보나 첩보는 입수되고 있는데 이것을 결론을 이르기까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단계에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했거나 그런 결론을 내린 부분은 없다. 그러나 지금 그 전황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에서의 전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열어놓고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크라이나든지 서방국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경제 지원,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군 관련해서도 기타 보조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구체적인 요청과 방금 이성 관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황의 상태 등을 감안해서 차후에 아마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까지가 오늘 국정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됩니까? 예. 자, 그러면 뒤에 분 마이크가 번쩍거려 있으니까 먼저 하시죠. 저 아까 전에 경향신문의 곽희양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파견단 신문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이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런 활동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것 파견단 혹은 신문단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파견단, 참관단 또는 신문단으로 활동하는 인원들을 보낼 때 관련된 절차나 뭐 국회 비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지, 어느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분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필요 없다고 보는 분도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 참관단과 그리고 신문조 뭐 이런 표현 용어는 어쨌든 그 정부나 사용되지 않는 거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대전을 우리 군도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 역량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 규모라든지 절차와 관련된 오늘의 설명이나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태는 일절 없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의원들마다 질문한 내용과 질문한 의도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말했느냐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관단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어떤 입장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포로라든지 자진 이탈한 탈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문조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나 남북관계 특성을 반영해서 필요할 수 있다까지 답변이 있었고, 그 외의 부분은 이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급적 공개보다는 비공개, 정보기관 특성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저 한국이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좀 이 논의 사안이긴 한데 그 네팔에서 사망하신 국정원 요원 두 분에 대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군과 관련해서 지금 연령대고 지금 그래도 투입됐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10,000명이 이미 전선 투입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정원의 확인해준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전, 선전전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이고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것과 함께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파악한 정보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 정보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양당 간사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정보원이 국정원이 판단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첩보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국정원의 입장이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그 네팔 파견된 그 직원 부분은 언론에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원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와 이후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마 국정원에서도 기조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할 거예요. 예.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번 주 내에 북한군이 그 전선에 투입된다는 거에 대해서 국정원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아까 브리핑한 내용 정도 브리핑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예.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100개의 단어를 숙지시키고 있으나 그것 또한 상당히 북한 병사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국정원의 평가가 있었고요.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떤 훈련을 어디서 어느 규모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보고하거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